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규제 당국이다라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제는 상품이나 주식이 아니라 증권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통화로 본 거예요. 이번 법안을 살펴보실 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미국 국채가 준비금이다. 현금도 준비금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미국 국채를 사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6월 17일 날 미국 상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 그러니까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통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이제 제가가 나오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법안의 의미는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천재적인 법안입니다. 그 누군가는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지니어스 법안의 이름을 풀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이거든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을 안내하고 세우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 혁신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상원 의원, 의회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개혁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개혁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거를 왜 천재적인 법안이라고 했을까가 이번 오늘 할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을 개혁한다는 얘기는 월가를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에서의 의미는 그러니까 금융을 개혁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미국의 금융 패권, 통화 패권은 연준과 월가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통화 패권 시장에 빅테크가 진입할 수 있게 해준 빅테크를 통화 패권,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의 의미고요. 이게 천재적이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그동안 월가가 장악했던 통화 패권의 시장은 규제 프레임으로 어떤 세력들도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문을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빅테크들이 열었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그 빅테크들의 어떤 논리에 설득돼서 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민주당도 그 법안에 설득된 의원들이 있어서 과반 정도는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물론 발의한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진 이름입니다. 천재 법안이라고 했던 거는 본인을 천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도찌라는 장명,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명법이잖아요. 도찌라는 게 정부 효율부 수장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은 거죠. 근데 여기에 천재적인 법안이라고 한 것도 약간 유머 센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근거는 없지만 추측컨대 일론 머스크나 그 주변 인물들이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도 들어가 있고 페이소스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시장에서의 월가에 대한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6월 17일 날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냥 법안을 쭉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적인 기준만 충족을 하면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일정 조건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준비금을 100% 달러나 미국 채권,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달러와 미국 채권으로 100% 준비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금의 내용을 한 달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500억 달러 이상의 발행 규모를 가진 대형 발행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나머지 이제 자잘한 원칙들이 더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미국의 월가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월가 은행이 아닌데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설명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규제 법안이니까 규제의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규제 당국이.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상품들을 이제 규제 법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육성 법안을 만들 때 규제 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맡을 거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만들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미국 당국이.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건 어떤 증권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있고 그 발행한 상품으로 수익을 거두는 어떤 운영 주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이제 증권에 들어가고, 비트코인 ETF처럼 어떤 상품의 개념,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어떤 그 선물 상품의 어떤 개념이 강할 때는 이거를 상품선물위원회 쪽에서 이제 관할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 쪽에 SEC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상품선물위원회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던 그런 이제 시장이, 그런 대상이 사실은 암호화폐였어요. 근데 그 지니어스 법안에 있는 규제 주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신문이나 뭐 어떤 해석을 봐도. 사실은 SEC나 상품선물위원회가 아니라 연준이 이번 지니어스 법안의 그 규제 당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규제 당국이다라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제는 상품이나 주식이 아니라 증권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통화로 본 거예요. 통화 정책의 하나의 어떤 대상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규제 감독 대상이 또 중요한데, 원래 연준이 감독하는 대상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월가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예전에 은행 감독권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금감원으로 넘어갔지만 옛날에 한국은행이 은감권이 있을 때, 은행 감독권이 있을 때 그 감독 대상들은 당연히 은행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어떤 그 규제 당국의 규제 대상은 당연히 은행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연준의 규제 대상은 월가 은행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행들이 만들어 놓은 자회사, 그 관계 기관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에 크게 두 가지를 명시해놨는데, 하나가 은행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JP모건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놨어요. 이 얘기는 이제 JP모건이 직접 발행할 경우에는 그 준비금의 어떤 회계 처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 준비금을 뭐 은행이 대출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준비금의 어떤 안정성이나 회계 처리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 이제 회계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JP모건이 직접 발행하지 말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회계를 분리하라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비은행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은행 기업이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빅테크예요. 코카콜라가 법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제약은 없지만 코카콜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큰 이유는 없겠죠. 어떤 사업의 연관성도 없고 관련된 기술이나 어떤 인력들을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지금 빅테크는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엑스닷컴에서 엑스머니를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페이나 예전에 이제 그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했던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그나 모든 빅테크들이 사실은 자체 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개념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준비를 해왔었어요. 비은행 기업이라고 명시는 이제 광범위하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빅테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규제 대상의 사상 최초로, 연준이 1913년 설립된 이래에 지금 110년이 지났는데 112년이 지났죠. 112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기업들, 빅테크를 통화 정책의 감독 대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빅테크가 어떤 중요한 통화 정책이나 미국의 달러 패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이 아니라 빅테크가 미국의 달러 패권, 통화 패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무대를 열어준 거예요. 문을.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월가의 어떤 그 연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는 민주당과 월가가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예전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월가의 후원을 받고 이제 월가를 대변하는 어떤 법안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주당이 월가의 어떤 후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번에 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그 표수를 보면 68대 30으로 이제 거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표수로 통과가 됐어요. 미국의 상원은 100석이거든요. 정족수가.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 상하위원을 공화당에다 장악하면서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나머지 47석을 민주당이 45석, 나머지 2석을 무소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무소속은 민주당적인 성향이라서 사실은 53대 47로 보시면 돼요. 근데 68이라고 하는 거는 공화당이 53석이 전부 다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15석 정도는 민주당에서 온 거죠. 그럼 만약에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있거나 이제 기권표가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더 온 거죠. 그럼 47석 중에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의원들이 그 이번 그 국가혁신 법안에 찬성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기존의 그 통합패권의 어떤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 미국의 어떤 국가주의 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보이는데 그냥 무작정 그 월가라고 해서 옹호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번엔. 그러니까 통합패권의 어떤 주권은 국가에 있는 거고 그 월가가 그동안 발행했던 이 너무 많이 발행한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나 어떤 발행권을 남발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근데 이 의원이 이 법안의 그 공동 발의자예요. 민주당 의원이면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2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는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에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공화당의 어떤 독주로 이 법안이 공화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해관계나 민주당의 어떤 주장들을 반영하려고 이제 공동 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이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빅테크를 발행 주체로 포함시키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이분이 한 발언들을 보면 빅데이터를 가진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이 경쟁력을 가지고 모든 경쟁자들을 몰아낼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금융패권을 쥐게 될 거다. 이걸 이제 우려한 거예요. 빅테크가 금융패권을 쥐게 되면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정부나 재무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통화 주권 이런 것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통화 주권이 이제 빅테크들에게 넘어갈 거라는 발언을 하면서 빅테크의 발행 주체가 되는 비은행 기업이라는 그 항목을 삭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논쟁 중에 공화당의 어떤 논리가 이제 압도적이었고, 그 공화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이 반박 논리를 설득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국가 혁신이었어요. 그 기존의 그 은행들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끌고 나가는 거는 국가 혁신에 좋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빅테크가 발행 주체로 들어와서 이 무대에 빅테크라는 어떤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인물들이 현재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주권과 패권을 개혁해야지만 지금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 같은 이 반대의 어떤 논리를 이제 누르고 통과가 됐던 거예요. 이번 법안을 살펴보실 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일단 미국 국채가 준비금이다. 현금도 준비금이긴 하지만 그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없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미국 국채를 사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MMF하고 똑같아요. 머니마켓 펀드하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달러를 받아서 내가 머니마켓 펀드처럼 단기 국채에 투자해 놓고 그 수익금을 내가 차지하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운영사가 100%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수익금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더나 지금 현재 그 미국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의 구조를 보면 사용자들이 내가 돈을 예치해 놓는 거에 대한 이자 수익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뒷단에서는 이제 이 수익금을 운영해 주는 또 다른 디파이들이 있지만 그 테더나 USDC가 지금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MMF보다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편의성, 기존의 달러보다는 사용자 편의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 같고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핵심 포인트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것만으로 테더가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면 사용자 편의성 플러스 이자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만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비교적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들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현재 테더는 이득은 없거든요. 이제 이것과 경쟁하는 뭔가 상품을 만들 때는 사용자 편의성은 그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사용자에게 어떤 이득을 돌려준다, 배분해준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나쁠 건 없겠죠. 네,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빅테크가 달러 패권이라는 영역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명분 때문에 민주당과 월가가 지금 빅테크들에게 꽁꽁 닫혔던 문을 열어줬는데 트로이 목마가 지금 이제 이 패권 시장에 들어왔죠. 이제 우호적인 어떤 개념으로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트로이 목마가 지금 화폐 패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 정예군, 빅테크의 정예군들이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월가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진 않았겠죠. 빅테크들이 들어오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텐데 트로이 목마라는 걸 알면서도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예전에 미국의 어떤 정권, 그 정부나 월가가 펀지 사기라고 했던 암호화폐를 지금은 받아들인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 패권에 월가의 어떤 금융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이번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거고 상원의원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공감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그러니까 빅테크 육성 법안이죠. 사실상은 빅테크 육성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 서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면 2023년 페이팔이 페이팔 USD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그 지니어스 법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달러와 국채를 100% 준비금으로 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금에 대한 어떤 공시를 정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구조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청문회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때 국채 수요처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명분 서사로 국회를 설득해서 2023년 뉴욕주 금융당국이 페이팔 USD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지금 페이팔 USD 코인의 그 비즈니스 모델 그 구조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은 피터 틸이 만든 법안이에요. 피터 틸이 그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던 그 구조 그대로 그 명분 그대로 국가를 혁신해야 된다. 금융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두 가지 명분으로 그 차공성 같은 금융 패권의 어떤 그 성벽을 뚫은 거죠.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지금 이제 그 패권 안에 깊숙이 집어 넣은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트로이 목마에 있는 그 정예병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불시에 나와서 패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아킬레우스 이제가 저항을 해도 이제 무기력한 상황이 되겠죠.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경쟁해야 될 상품과 대상이 누군가를 이제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그 경쟁 상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그 지니어스 법안의 지금 이 핵심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전략이 나오겠죠. 이 미국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국채 수요를 만드는 법안이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금융 육성 법안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거냐면 채권 수요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미국 정부라는 그 패권과 상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미국 국채를 파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규제하겠죠. 압박하겠죠. 뭔가로. 이 첫 번째가 있고요. 미국 국채를 판매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경쟁 상품이 어떤 개념을 갖게 될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하나 염두에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테더가 뭐 가장 그 도미넌스 많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뭐 DM, 리브라,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 아이폰을 쓰는 게 10억 명, 페이스북을 쓰는 게 뭐 한 3억 명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전 세계 20억 대의 자동차가 다 테슬라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5% 정도? 그러면 한 5만 대 정도? 그러니까 20억 대니까 그 5억 대 정도가 만약에 테슬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테슬라페이, 엑스머니가 그리고 이제 어떤 전기 공급망을 테슬라가 장악했을 경우에 전력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엑스머니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이제 굉장히 막강한 사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빅테크들은 그 코인을 그냥 그 생태계에서만 쓴다고 하더라도 수억 명이 교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품이 상대해야 될 건 누구냐면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이에요. 그럼 이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으로 만들어낼 빅데이터로 만들어낼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코인이나 또는 DM, 메타 코인이나 구글 코인이나 엑스머니 같은 것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력 기술력, 어떤 그 사용자 편의성을 능가할 수 있을까? 빅테크들이 가지고 만들어낼 사용자 편의성 능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삼성페이가 나온 그 시기를 그게 애플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늦었고 얼마나 뒤늦었고 또 얼마나 처음에는 굉장히 낙후된 서비스였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빅테크들이 만들어낼 사용자 편의성을 우리가 그 원화 코인을 만들 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요와 경쟁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두 번째는 빅테크의 사용자 편의성과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능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국채를 판매해야 되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 당국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세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금융당국이 그런 압박이나 어떤 시장 압력을 막아내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더나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이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수익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수익을 조금 덜 차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나와서 유야무야 팔리지도 않고 폭삭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수익을 사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수익이 0인 것보다는 수익이 적은 게 낫겠다는 생각이죠. 이거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요. 수익이 0인 것보다는 무조건 수익을 줄이더라도 팔아서 일단 수요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당국의 어떤 그 스탠스와 어떤 관점이 저는 그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게 기본 스탠스였어요. 기본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제한된 발행량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선점과 보유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2천만 개가 발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100만 개를 가지고 싸우는 어떤 게임인데 이 100만 개를 가지고 싸우는 게임에서 우리가 지금 나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애시당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선점하고 장기 보유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패권의 힘이 발현되는 건데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유 게임에서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미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인식을 전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맡고 있는 그 헤드쿼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그래도 시장 현실적인 어떤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그 정책 실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썼던 김용범 실장이라는 분이 썼던 그 보고서는 정부의 차관도 했었고 그리고 블록체인 업체 CEO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감각과 정무 감각을 두루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분이 썼던 그 디지털 G2를 위한 지금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OECD 국가긴 하지만 G7이나 어떤 그 주력 국가는 아니죠.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G2가 되겠다는 거예요. G1은 뭐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럼 미국의 바로 뒤에 있는 어떤 디지털 패권의 어떤 국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비전을 제시한 그 이름이니까 뭐 그게 뭐 실현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목표를 원대하게 갖고 있다는 거는 좋은 개념인 것 같고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어떤 개념을 제시한 거라서 핵심 개념만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핵심 키워드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국가의 어떤 통화 주권의 문제다. 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빅테크들의 어떤 기술이 이념이다라고 생각하는 빅테크들, 그 중국 빅테크와 미국 빅테크들이 경쟁을 하면서 세계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주권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술 패권의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접근법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은행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기술 기업과 자본 시장의 어떤 주체들,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사, 핀테크, 그리고 네이버나 어떤 카카오페이나 이런 기술 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그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인데 기성체제인 한국은행이나 4대 시중은행한테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고 하면 초록은 동색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자기 밥그릇 지키는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써내는 보고서들을 보면 CBDC를 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민간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일단 은행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지금 밥그릇 지키는 논리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어요. 통화주권에 대한 안정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통화주권의 안정성은 누구의 문제냐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문제예요. 사용자 편의성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밥그릇, 철밥그릇 하나 움켜쥐고 이 철밥그릇을 놓치지 않는 명분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로 만들면 지금 뭔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거센 빅테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성 체제한테 가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하고 있는데
왕당파 귀족들한테 가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귀족 세력을 유지하는 해답들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그 법정화폐 시스템이 뭔가 발행 주체들만 주주이익을 독점하는, 그래서 자산시장 버블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은 화폐는 계속 녹아내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지금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채택이 되고 있는데, 법정화폐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 패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법이죠. 뭐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기술기업들한테, 네이버한테, 카카오한테 가서, LG 전자한테 가서, AI를 만든 LG전자한테 가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되냐고 일단 물어봐야겠죠. 근데 지금 그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자리들에 민간 기업들의 어떤 수장들 또는 핵심 인력들이 많이 지금 기용이 됐잖아요. 이런 접근법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해야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기성 그 권력들이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개혁해라고 그들에게 가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물론 이쪽도 옳은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틀렸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기성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지금 부각이 됐으니까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기본값이에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나 어떤 균형을 맞추려면 일단 가중치는 민간 기업들에게 있어야죠. 60% 정도는. 40% 30% 정도만 기성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죠. 여기에 비중을 50% 이상 뒀다가는 될 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은 경제라는 어떤 무대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얘기나 명분이나 논리를 펼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에게 좋은 정책들이 기존의 법정화폐 시스템하고 크게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법은 그래도 정부가 끌고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접근법 중에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다. 그리고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이거를 어떤 수익 모델로 보고 그 기술 기업들의 어떤 경쟁 체제가 될 거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법이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육성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수요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패권에 저해되는 건가? 원화 패권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준비금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그 카카오페이가 만드는데, 아니면 어떤 핀테크가 주도가 돼서 만드는데 이 준비금을 원화 채권이나 원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원화 수요나 원화 채권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의 어떤 주권이나 원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는 준비금의 구조와 그 상품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원화의 어떤 패권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재단할 수 없는 거죠. 준비금을 이제 앞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만들 거야,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준비금의 구조를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책실장의 어떤 마인드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은행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미국의 빅테크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편의성 면이나 어떤 이득의 면에서 실제로 지금 그 보고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 보고서를 보면 그대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금을 나누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빅테크하고 기술 경쟁, 편의성 경쟁도 해야 되지만 지금 테더나 다른 예를 들어서 엑스머니가 나중에 이제 활성화됐을 때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용자의 쉽게 얘기해서 내 예치금에 대한 이자의 문제고, 내가 송금을 할 때 누가 더 비용을 적게 받고 누가 더 UX 사용자 환경을 편하게 해줄 거냐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 하면 준비금에 대한 구조도 거기에 맞게 짜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달러라는 얘기는 사실은 암호화폐의 어떤 철학에 비춰서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개혁 세력과 월가나 민주당이라는 미국의 정부라는 기득권 간에 딜을 한 거예요. 접점을 공통 어떤 그레이 존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개혁 세력들이 그 암호화폐라는 어떤 철학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준비금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기술이 신뢰가 되는, 기술이 담보가 되는 화폐거든요. 준비금이 있으면 안 돼요. 준비금이 있는 화폐라는 거는 기존의 법정화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본이자 화폐와 지금 그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국채를 담보로 준비금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하지만 사실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사실 빅테크들이나 암호화폐 기술 기업들도 일단은 제도권 내에 발을 디디어 놓는다는 어떤 트로이 목마를 일단 밀어넣고 보자라는 지금 계산인 거지, 이건 암호화폐가 아니죠. 암호화폐는 알고리즘하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 분산 원장 기술과 암호학이라는 게 결합돼서 알고리즘으로 수급을 조절해서 가치를 유지시키는 알고리즘 화폐가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암호화폐죠. 지금 이 달러 그 채권을 가지고 준비금으로 만든 이거는 암호학과 블록체인 기술을 끌어들인 달러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암호화폐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모델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 준비금을 이제 원화, 정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채권 발행하는 게 정부의 그 통화 주권인데 지금 통화 그 주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는 원화 채권을 파는 게 관건이에요. 그동안 시중은행이 사줬던 원화 채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이 사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나 뭐 LG 뭐 기술 기업들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설계도를 짜놓고 나서 보면 원래 그 엔지니어들은 아마 알고리즘 화폐로 처음에는 짜려고 했을 거예요. 알고리즘 화폐가 사실은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준비금 화폐만 스테이블 코인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짠 엔지니어들과 경영자들이 알고리즘을 잘못 짜서 그래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가치가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서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소각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이런 알고리즘 방식인데 이 알고리즘을 짤 때 더 정교하게 짜고 투명하게 짜고 해야 되는데 사실 누군가 개입해서 지금 알고리즘을 짰다는 거잖아요. 이 화폐라는 자체가. 그럼 경영 주체가 알고리즘을 잘못 짠 거예요. 기술이 신뢰가 되는 화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이 앞으로는 정부 금이 신뢰였다가 석유가 신뢰였다가 미국의 국채 정부가 신뢰였다가 그 정부의 신뢰도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술이 신뢰로 가는 이 큰 흐름에 있는데 기술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알고리즘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술이 신뢰가 되는 화폐가 잘못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본질을 오해하는 거고요. 기술이 신뢰가 되는 화폐로 가야 되는데 그 기술의 알고리즘을 짜는 주체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개입해서 그 발행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멍청해서 잘못 짜놓으면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것들이 나면서 기술이 신뢰가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짠 사람들의 잘못이었죠. 그 개념을 혼동해서 기술이 신뢰가 되는 알고리즘 화폐를 무조건 배격하면 앞으로 해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더 나은 어떤 알고리즘을 짜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방향이 맞는 거지. 루나 테라 사태를 보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접근법이. 근데 지금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 어떤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꺼내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놓으면 예전에 테라 루나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신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정책실장실에서 만들어낸 앞으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원화 국채가 들어갈 거고 그럼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팔릴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잘못 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 팔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테더가 더 많이 팔린다? USDC가 더 많이 팔린다? 아니면 엑스머니가 앞으로 활성화됐을 때 더 많이 팔린다? 아니면 애플페이를 더 많이 쓴다? 그러면 그만큼 원화 수요는 없는 거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환율인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데 그 유학생한테 보내는 송금하는 것도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무역결제에 쓰는 그 송금 결제 화폐나 유학생들한테 보내는 송금 결제 화폐 아니면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나한테 입금하는 어떤 송금 결제 화폐가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냐를 선택하는 어떤 기로 선택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테더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유학 자금을 보낸다거나 결제 화폐를 쓴다거나 하면 그만큼의 원화는 앞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든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계좌가 필요하겠죠.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때 달러를 사야 되니까 처음에 원화가 일시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쪽에 와서 완전히 이쪽에서 결제를 쓰게 된다면 그만큼의 이제 원화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럼 자꾸 원화 이제 그 주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실 개인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 많이 주고 더 편하면 쓰는 거지. 통화주권의 개념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원화 통화주권이 저해된다라는 논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화주권이 그럼 누구의 것이냐? 사용자의 것인가?
그럼 내가 원화가 그러면 사용률이 제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국 경제가 위태롭겠죠. 그런 건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당연히. 근데 사용자한테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용자 이익이 뭐냐의 문제지. 그 통화주권의 문제는 그 발행하는 그동안의 통화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주주이익을 얻었던 대출로 주주이익을 얻었던 대출이자도 주주이익이거든요. 시중은행과 그리고 본원통화를 발행했던 한국은행의 밥그릇 문제지 이게 사용자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일정 수를 넘어가면 이제 국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밥그릇 문제예요.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계속 몰릴까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불안 그리고 미국이라는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신뢰의 대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경제잖아요. 지정학적으로는 전쟁의 어떤 압력은 계속 고조되고 그리고 최고의 신용, 궁극의 신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의 신용 또는 계속 떨어져요. 국채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그 연준한테 맡겨놓은 1,000톤 정도의 금을 찾아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금이 실제로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화폐 제도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얘기. 지금 달러의 화폐 제도는 피아트머니잖아요. 그 피아트라는 게 그 라틴어로 이스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이스라 하니까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 하니까 우주가 만들어졌듯이 신이 화폐가 되어라 하니까 화폐가 된 거예요. 그게 피아트머니거든요. 그럼 그게 왜 피아트머니라고 하는가? 미국 정부가 이게 화폐야라고 하면 화폐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가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의 신뢰를 능가할 만한 신뢰는 없었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신뢰가 기반이 된 게 아니라 석유라는 준비금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를 믿고 누가 돈을 빌려줘요. 미국 국채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궁극의 경우에는 여차하는 경우에는 내가 사우디 가서 이거 가지고 달러 주면 석유를 바꿀 수 있으니까 석유라는 준비금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신용이라고 이제 포장이 됐던 거죠. 근데 채권자는 절대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줘요. 제가 아마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자, 그럼 신뢰가 흔들리는 때 왜 금이 자꾸 어떤 신뢰의 대상이 되냐 실물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못 믿겠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 근데 궁극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금이라는 가치를 만든 것도 인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금이 뭐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호주 편을 봤는데 거기에 처음에 네덜란드가 영국 사람들이 그 호주에 건너갔을 때 이제 호주에서 금광이 막 발견되니까 금광을 막 찾아 나설 때 그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데리고 여기 금이 있다고 가서 막 안내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그 나무 밑에 가서 금을 팔았더니 뭐 70kg짜리 금이 나와서 뭐 당시에 지금 가치로 한 사람이면 10억 원? 또 지금의 금값으로 한 사람이면 뭐 한 60억 원? 1시간 동안 금을 캤는데 뭐 60억 원 정도의 금을 캤다고 또 하고 그만큼 금이 풍부한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호주인데 당시에 원주민들은 그 금이 그냥 돌인 거예요. 누런 돌. 그러면 똑같은 금인데 그게 원소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그냥 돌이고 누군가한테는 돈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돌에 대해서.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이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만든 거죠. 원주민들은 이 돌은 그냥 무거운 돌일 뿐이에요. 그거 갖다 어디다 써요? 장신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가공 기술도 없었을 테니까 어떤 플렉스를 하기 위한 어떤 장신구 사용 가치도 없었고 이걸 내가 저장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많은 돈을 주더라라는 어떤 가치 저장의 어떤 개념도 없었죠. 그냥 돌이죠. 그때 당시 원주민들 그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수렵 채집해서 먹고 살고 하면 행복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유럽 이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이 황금을 그냥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었겠죠. 미쳤겠죠. 그럼 이 가치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금이라는 가치는 여기서 보면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일단 속성이 있을 텐데 그 속성을 누군가는 가치라는 서사를 만든 거고 누군가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럼 일단 금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그 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일단 불변성이죠. 녹슬지 않아요. 네, 먼지는 쌓이지만 녹슬지 않죠. 내가 왁스칠을 해주면 언제든지 반짝거리는 금이에요. 두 번째는 희소하죠. 아까 호주에서 발에 차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금은 전 세계에. 충분히 있는데 더 이상 채굴되지 않아요. 1년에 채굴되는 증가량이 기존에 있었던 재고량의 1%가 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항상 1, 2% 정도만 추가로 채굴된다. 그리고 충분히 있다라니까 화폐로 쓰이기 딱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또 충분히 있어서 유통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공급량을 늘려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불변성과 희소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수렵 채집에서 사는 그 호주의 원주민들한테는 이 불변성과 희소성이라는 속성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내일 캥거루를 잡아먹으면 되고 오히려 캥거루
가죽과 캥거루 고기를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 관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소금이 아마 염장 기술이 있었다면 아마 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겠죠. 비쌌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캥거루 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저장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키위를 잘 저장해서 잘 먹지? 이런 게 관건이었겠지. 금의 가치를 저장하겠다는 개념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했던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 해상무역, 뭔가로 거래를 하고 그 거래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화폐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금은 궁극의 화폐였던 거죠. 그래서 금이 그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궁극의 화폐,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신뢰의 대상,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가치 저장의 대상으로 금은 역사적으로 계속 줄기차게 그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중간에 석유였고 그게 중간에 미국 국채인데 이제 더 이상 미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페트로달러 시스템인 그 계약 당사자인 계약서에 뭐 갑, 뭐 미국 정부, 을, 사우디 왕室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갑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석유도 더 이상. 미국 국채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내가 가치를 저장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금이 언제부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가치 저장의 어떤 서사를 만들었는가? 호주 원주민들한테는 그냥 발에 채이는 돌이고 부딪히면 아픈 건데 똥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왜 네덜란드 사람과 스페인 사람과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70kg만 가져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80억 원, 70억 원을 벌 수 있는 돈이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결국 근본이제 역사예요. 근본이제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금화, 은화는 뭐 스페인에서도 많이 쓰고 했지만 공식적인 우리가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근본이제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이 돼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실수로 지금 현재 골드 스탠다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이작 뉴턴 얘기를 하게 되면 만율력의 법칙을 만든 그 전통 물리학의 고전 물리학의 태두죠.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서 올리는 것도 그 스페이스 X가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뉴턴 때문이에요. 근데 이 뉴턴이 그 공무원이었어요.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그 사람인데 그 아이작 뉴턴이 영국 조폐국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제 은화가 많이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은화가 그 금에 비해서 채굴량이 10배 정도 돼요. 반대로 가치는 10배 약하겠죠. 그러니까 채굴량이 많고 유통량이 많으니까 그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는 은화가 쓰였어요. 영국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그 16세기, 17세기 패권국이었던 스페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중국, 명청 시대의 중국도 인도도 은화를 썼어요. 은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실은 기축통화는 은화였어요. 그 기축화폐는 은전. 은을 가져가면 어디서나 쓸 수 있었죠. 그 무게에 따라서. 근데 은전을 사람들이 자꾸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깎아서 보내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은전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은전이 다 엉망이면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치가 떨어진 걸 쓰죠. 온전한 은전이나 금화는 집에 보관해 두겠죠.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건 숨겨두고 가치가 없는 은전만 10파운드짜리인데 20파운드 액면가 써 있으면 20파운드로 유통이 되니까 액면가가 높은 거잖아요. 실제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 머니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화폐 시장이 엉망이 되니까 영국 왕실이 뉴턴이라는 과학자, 천재 과학자를 조폐국장에 앉혀서 위조화폐 없애라고 한 거예요.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2년간 그 윌리엄 채털링인가라는 그 위조 은화범을 철저하게 과학 수사를 해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요.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는 위조 화폐범이 사형을 당해요. 이걸 뉴턴이 한 거예요. 2년간 정말 집요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 수사로 위조 화폐범을 사형까지 처하게 했던 집요한 과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그 1717년에 금과 은의 고정환율제를 만들어요. 원래 시장 가치는 1대 15 정도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이 금보다 대략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많이 채굴되거든요. 그 시장 가치는 딱 그 채굴량을 반영한 거예요. 생산 단가를. 그러니까 금은 1대, 은은 15. 그러니까 1대 15로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뉴턴이 이거를 실수였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1대 21로 고시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은은 시장 가치보다 평가 전환된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없는 거는 내보내고 가치가 있는 거는 보관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무역결제 화폐에 은화만 썼어요. 영국이. 은이 싸니까. 1대 21로 바꿔서 외국에다가는 15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서 외국에다가 자꾸 파는 거죠. 그래서 은이 영국에서 엄청나게 유출되고 금만 이제 영국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금이 많아지고 은이 유출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네덜란드, 스페인, 원래 해상강국이었던 네덜란드, 스페인들 원래 18세기까지 영국
보다는 네덜란드, 스페인이 이제 해상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축통화는 스페인의 화폐였고 스페인 페소는 은화였어요, 은화. 그리고 그 독일도 이제 탈러라는 은화를 쓰고 있었고 당시에 명청 시대 그 중국은 은전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은화가 넘쳐나는데 영국에서만 금이 쌓이는 거야, 금고에. 이럴 때 이제 18세기 영국이 그 해상 제해권을 장악한 다음에 금본위제를 채택해요.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러니까 19세기죠. 1821년에 아이작 뉴턴이 금과 은의 고정 환율제를 시행하고 100년 뒤에 1821년에 영국이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전비를 너무 많이 써서 화폐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화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모든 지폐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금으로 바꿔줄게 하는 현대적인 근대적인 개념의 금본위제를 첫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때 왜 그러면 영국이 은본위제를 안 하고 금본위제를 했을까? 지금 경쟁국들이 금보다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아이작 뉴턴의 실수로 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금본위제를 해야죠, 영국은. 당시에 패권국은 영국이었으니까 영국 마음대로 금본위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은 똥값되고 금이 가치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 원래 지금 그 금한돈이면 은을 얼마큼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금이 더 올라서 아마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100배예요. 원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가 은전을 쓸 때에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15였어요, 대략. 되게 그냥 얼추 그냥 1대 1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한돈이면 은 10돈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한돈이면 은 100돈을 살 수 있어요. 금값이 더 올랐으니까 지금 150돈도 살 수 있을 거예요. 2,000달러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대 100이었거든요. 지금 3,000달러, 3,500달러 하니까 은 가격이 만약에 그대로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최소 1대 100이고 1대 15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1대 15였는데 1대 150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배의 가치는 뭐냐? 누가 만든 거냐? 금의 가치를. 지금도 호주 원주민들한테 금을 보여주면 지금은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세속화 됐을 테니까 금 달라고 하겠죠. 호주가 처음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될 당시에 원주민들한테는 그냥 돌덩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한테는 금이 은의 15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산술적으로 시장 가치는 그 10배였는데 그럼 나머지 그 10배, 제곱에 루트 씌우면 10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0배의 가치는 누가 만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인간 사회 제도가, 화폐 제도가 만든 거잖아요.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은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서사가.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실수로 만든 거. 만약에 그때 아이작 뉴턴이 금과 은의 가치를 1대 15로 유지가 됐더라면, 시장 가치를 반영했더라면 은화가 시장 가치만큼 유통이 되고 더 풍부하고 더 사용 편의성, 지금 현재 UX는 더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전이 아마 지금 기축통화 됐겠죠. 은본위제가 됐겠죠. 근데 금본위제가 된 거는 뉴턴이라는 결정적인 어떤 그 조폐국장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어쨌거나 실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금본위제가 됐으니까 금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금융 세력들, 금의 공급망을 장악해서 금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지금의 시티 오브 런던의 근거지를 둔 당시에 이제 금융 세력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지에서 이제 금광을 사들여서 금 공급망을 장악하고 금의 시대를 만든 거죠. 아이작 뉴턴과 영국 왕실과 시티 오브 런던을 근거지로 했던 금융 세력들이 금이라는 거에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돌덩이, 누군가한테는 은의 10배 되는 가치였는데 갑자기 은의 150배가 되는 금이 된 거죠. 이거는 인간의 서사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잖아요. 원소기가 똑같고 속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 서사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보다 곱하기 10이 된 거예요. 금의 가치가. 이 곱하기 10에 대한 인간의 스토리,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금이라는 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이건 그냥 인간의 제도, 인간의 스토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뉴턴이 연금술사였다는 거예요. 조폐국장을 맡기 전부터 그 뉴턴은 연금술 덕후였어요. 알케미스트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뉴턴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국 왕실의 어떤 이제 미션을 받고 이제 알케미스트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정할게요. 그래서 물리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제가 보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뉴턴이 연금술에 몰두했던 거는 지금처럼 이제 어떤 금에 대한 가치 때문에 금을 복제해서 부자가 되자, 영국을 부자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었다기보다는 물리학에 심취했던 어떤 자연 법칙에 심취했던 물리학도로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궁극적인 물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탐닉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내를 알 수는 없고, 어쨌거나 기록들을 보면 그 뉴턴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연금술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를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록에는 연금술에 성공했다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연금술에 성공했어요. 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뉴턴이 금을 만든 목적은, 그 뉴턴은 금을 뭐라고 했냐면은 철학자의 돌이라고 했어요. 필로소퍼스 스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철학자의 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금이라는 거는 불변성,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리고 희소성. 희소성이란 거기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비중에 몰두했어요. 물리적인 성격에. 쇠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큐빅 들어가면은 쇠는 들 수 있는데 금은 못 들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비중이 세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세다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거고, 밀도가 높다는 거는 꽉 찬 금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은 이 꽉 찬 금속, 그리고 이 꽉 찬 금속이 녹슬지도 않는다. 왜 완벽할까? 라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이 완벽한 어떤 물성을,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이거를 내가 복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물리적인 어떤 그 법칙을 내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인간의 영혼, 스피릿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 전해드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완벽한 물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영혼으로 완벽한 물질도 만들 수 있고, 완벽한 물질이 인간의 영혼에게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다 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 같은 거에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 이런 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반지, 당시에 뉴턴이 생각했던 금은 저기 그 영화에 나오는 절대 반지의 개념이고, 완벽한 물질이면서 어떤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인피니티 스톤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본인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은과 뭔가를 섞어서 이제 금 비스무리한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게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1821년에 공식적으로 영란은행이 금태환을, 파운드와의 금태환을 보장해 주면서 근대적 의미의 이제 금본위제가 시작돼요. 1821년.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100년 뒤, 1944년, 1900 대략 1차 대전, 1913년 이때로 보면 그로부터 100년 뒤까지 영국 중심의 금본위제가 유지가 되죠.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영국 정부가 이제 전쟁도 많이 치르고 1차 대전, 2차 대전 치르고 하면서 그 금이 그 무기하고, 미국이 이제 영국한테 무기를 팔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은 불안전한, 지정학적으로 불안전한 지역이 됐잖아요. 그 유럽의 정부들의 금이 미국으로 많이 일단 넘어갔어요. 그 무기를 사느라, 제조업 공산품을 사느라.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곳에 금을 보관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금을 많이 맡겨놨었어요. 안전한 금고에. 미국 연준 금고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독일, 프랑스 주요국들의 금이 미국 금고로 다 넘어간 거예요. 금이 없는 거죠. 준비금이. 그럼 영국의 채권하고 독일의 채권하고 프랑스의 채권은 이제는 신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본위제가 대공황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붕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본위 태환을 못 해준다라고 선언을 많이 했어요. 영국 정부도 더 이상 금을 못 바꿔줍니다라고 선언했었고, 1930년대 이제 대공황 시대 때 그 금본위제는 사실상 1차 대전, 2차 대전 무렵에 사실상 유야무야 붕괴된 거예요. 더 이상 금 태환을 못 해주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이. 그렇게 영국의 기축통화로서의 금본위제는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던 미국이, 미국으로 금융 세력의 어떤 헤드쿼터를 옮기려고 했던 금융 세력들이 이 기회를 잡은 게 브레튼-우즈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이제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이제 그 영국에선 케인즈한테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대표 경제학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재무부 관료였거든요. 덱스터 화이트가. 케인즈는 이제 그 영국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리인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영화로 따지면 영국에서는 그 엄청난 스타가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는. 근데 덱스터 화이트는 당시만 해도 무명의 그냥 재무부 관료였죠. 그러니까 덱스터 화이트가 케인즈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영국 금본, 너 금 없잖아, 니네. 그 금본위제 할 수 있어, 더 이상? 그 영국이, 우리 못해. 근데 그러니까 방코르라는 케인즈는 미국으로 기축통화를 넘겨주긴 싫었죠. 영국은 기축통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뺏기기 싫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국제화폐라는 제3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여기 모여있는 주요국들의 통화를 가지고 준비금을 만들어서 공동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방코르라는 국제화폐를 만들자. 너무 좋은 개념 아니야? 그래서 제시한 거예요. 그 천재가. 그 화이트가 알겠는데,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제3화폐 만들어내는 거는 비용 문제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냥 달러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온스의 금을 35달러, 원래 35파운드였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온 거예요. 원래 영국의 금본위제가 1온스에 35파운드였어요. 대략 38파운드인가 35파운드였어요. 그대로 그냥 앞으로 그럼 달러가 파운드를 대신할 거야.
그래서 1온스에 35파운드로 바꿔주고 나머지 모든 화폐는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된 이 뒤에 줄을 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달러가 금으로 접근하는 게이트웨이인 거예요. 플랫폼. 그러니까 파운드라거나 그다음부터 파운드나 원화나 위안화나 뭐 지금의 유로화나 이런 것들은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고 금과 이 직거래를 못해요. 근본이 이제 그 당시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금에 접근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된 거죠. 이게 근본이 이제 개념이거든요. 기축통화의 개념. 그러니까 그 세계가 신뢰하는 특정 자산에 대한 접근권인 거예요. 접근권. 그 화폐를 사지 않으면 절대 그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게 근본이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의 근본이제가 유지가 되다가 닉슨 쇼크 때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예, 개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도를 낸 거예요, 닉슨이.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달러 시장 가치는 지금 그 1온스에 실제로 3,500달러인데 1온스 35달러라고 하니까 거의 100배, 10배가 평가 절상돼 있으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달러 가치 때문에. 그리고 더 발행하고 싶어도 더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를 낮추고 더 발행하려면 근본이자를 끊고 이제 평가 절하를 해야 되니까 사실 닉슨은 자기가 어떤 발행권을 유지하고 주주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그 닉슨 쇼크라는 거 금태환을 중지한다는 선언으로 달러를 사실상 평가 절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1971년도에 이제 시작된 그 제2 브레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근본이제로서의 기축통화 달러를 제1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한다면 이제 금태환이 안 되는 달러, 석유본이제하고 이제 미국 국채본이제로서의 법정화폐로서의 달러를 제2 브레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지금 제2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화폐를 미국 통화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해 주는 거거든요. 포트녹스 금고에 또는 연준 금고에 3개의 금고가 있거든요. 포트녹스가 4,000톤, 나머지 2개 금고에 4,000톤에서 8,000톤 정도의 금을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실제 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장부상으로는 장부가 진실이거든요. 그 뷰로크러시라고 해서 서랍 속에 있는 장부가 패권일 때에는 그 장부가 진실이지 실제 금고에 얼마가 있는지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장부가 8,000톤이라고 돼 있으면 8,000톤인 거예요. 지금 장부상으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독일이 최근에 1,000톤 맡겨놨던 금을 한번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독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죠. 지금 미국이 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 제2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마지막 국면에 왔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 이거죠. 제1 브레튼 우드 체제가 왜 망가졌냐면 닉슨이 왜 부도전환을 했냐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당시에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베트남 전쟁 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달러를. 근데 드골 대통령이 자신들의 그 경제 참모들 데려다가 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라. 지금 미국이 대충 이만큼의 돈을 썼는데 금하고 한번 맞는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참모들이 계산해 보니까 금은 일반 2,000톤인데 미국이 발행한 지금 달러는 3만 톤을 발행한 거야, 대략. 그냥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 이거 상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드골이 닉슨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포트녹스에 금 있는지 한번 까볼래? 우리 국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닉슨이 뽀록이 났구나. 부도를 선언한 거예요. 부도를 선언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법정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채 가져가면 금으로 안 줄 거야? 그럼 니네 미국 국채 앞으로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헨리 키신저가 닉슨 당시에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금으로 못 바꿔주는데 앞으로 석유로 바꿔줄게. 니네 앞으로 미국 국채 달러 가져오면 석유 줄 거야. 근데 미국 석유가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줄 거야. 하는 거야. 뭔가 어쨌거나 주니까 내가 필적이 써야 되는 거를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본이제에서 석유본이제가 된 거고 사실상 미국 국채를 발행 담보로 해서 지금 달러가 발행되는 거니까 이제 채권본이제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조차도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있는지를 의심하잖아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포트녹스에 금이 실제로 있는 거야? 라고 본인이 트위터랑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진짜 금고에 금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일기 때 2017년에 스티브 문문신이라는 재무장관한테 시켜서 실제로 그 언론인들하고 이제 참관단들이 가서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얼마큼 있는지 장부하고 대조를 해봤어요.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당시 재무장관한테 보고를 받았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얼마큼 있는지 장부가액만큼 있는지 아니면 4,000톤 있다고 했는데 2,000톤밖에 없는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지금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궁금한데? 라는 발언을 했을까? 그럼 금이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자기가 보고를 받은 게 금이 그대로 장부가액을 맞춰보니까 있더라. 라고 그런 발언 안 했겠죠. 자기가 지금 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참관단들 데려가서 금을 딱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그 트럼프가 금 그대로 있네. 잘 됐네. 이렇게 할까요? 내가 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이 없잖아 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금이 없다는 거예요. 장부 가액만큼. 순도나 그 총량이 장부 가액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트럼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트럼프는 금본위제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지금도 사실상 금본위제라고 했잖아요. 금의 양과 달러의 발행량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는 포트록스에 있는 금 때문에 그래요. 금본위제가 사실상. 금이 준비금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뭔가 이 기존의 체제를 흔들고 싶은 거죠. 금본위제를 뭔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하고 또 지금 크립토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보고 또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의 금 준비금 자산 그 법을 보면 트럼프의 지금 사단 참모들은 금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금본위제를 크립토 본위제, 비트코인 본위제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금본위제라는 거는 기성 기득권들, 월가 민주당의 체제거든요. JP모건이 그 금융위기 때 인수했던 그 금융사 하나 있는데 그게 은 선물 거래에서 전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JP모건이 최근에 금과 은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JP모건도 뭔가 지금 신뢰 기반, 그러니까 피아트머니 기반의 달러 패권 체제가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신뢰라는 게 화폐 제도인데 이 신뢰가 지금 미국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 신뢰를 그럼 뭘로 보증해 줄 거냐라는 대안을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많이 사놓고 금도 많이 사놓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가 떨어진 국채는 팔고 금을 많이 사놓고 비트코인도 ETF 사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이제 현물도 사라고 하고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못 믿겠다 앞으로. 그럼 금융세력 입장에서도 그러면 미국 국채를 그러면 뭐가 보증해 줄 거냐? 라고 했을 때 다시 그러면 금본위제, 은본위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계산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디지털 금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과 금과 은을 계속 관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의 계산은 기존에 있었던 월가의 어떤 그 주조이익을 다 독점하는 이 구조가 싫다. 그럼 뭔가로 깨야 된다. 그러면 어떤 화폐 패권을 흔들려면 그 화폐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토대, 준비금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때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미 대출 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선언 뒤인 3년 뒤에 비로소 달러가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선언했잖아요. 앞으로 기축통화는 달러라고 했어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파운드로 결제했던, 거래했던 또는 대출을 했던 그 시티 오브 런던이나 월가에서 볼 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쉬웠겠어요?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하면서 파운드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브레튼 우즈 체제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고 전 세계에 공표를 했는데 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미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영국한테 너 지금 국채 갚아야 되는데 파운드 없잖아. 금 없잖아. 내가 달러 빌려줄게. 그래서 앞으로 파운드와 채권을 달러로 바꿔줘. 그래서 영미 그 대출 협정이라고 해서 그 미국이 당시에 37억 달러를 캐나다에서 이제 12억 달러에서 대략 한 50억 달러 정도의 달러를 그 영국 영란은행 계좌에 꽂아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파운드 채권을 가지고 있던 1차전, 2차전 때 그 영국이 이제 채권 발행해서 무기를 샀을 거 아니에요. 금을 팔고. 러시아나 이제 이집트나 이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 파운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자들이 갑자기 미국의 준비금으로 이제 금고가 꽉 찼어. 그러니까 선착순이잖아요. 내가 빨리 가서 그 달러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파운드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준비금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달러 기축통화가 실제로 될 거니까. 그럼 파운드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파운드화로 바꿔주면 가치가 떨어진 자산으로 상환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각한 채권국들이 막 달려가서 오픈런을 한 거야. 영란에 열자마자 막 달려가서 만기가 안 된 채권을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10억 달러의 준비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태원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준비금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준비금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축통화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는 껍데기죠. 그 포장지죠. 사용자 환경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인터페이스는 지금 달러인데 그 근간에는 지금 미국 국채하고 석유하고 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금하고 석유를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꿀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걸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금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많이 바꿨다. 그러면은 영미 대출협정 때 1947년도에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달러에서 벌어져요. 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금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온 그 근본이제의 역사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근본이제를 채택한 거는 이제 영국이 채택한 다음에 1879년인가 대략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미국도 근본이제를 채택해요. 그 사이에 미국 내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 화폐는 은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갑자기 강제적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랑 반대였죠. 당시에는 미국한테 앞으로 기축통화는 금이야 라고 하니까 당시에 미국도 금을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1800년대.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뭐지? 라고 했을 거예요. 프랑스도 이게 뭐지? 근데 어쨌거나 패권국이 영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근본이제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화들짝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당시에 영국이 갑자기 은본이제, 사실상 시장에서는 은본이제인데 갑자기 앞으로 우리는 근본이제 할 거야 딱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은을 가지고 있는 금융 세력과 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 세력 간에 엄청나게 이제 논쟁과 대결이 벌어져요. 주로 서부 남부가 은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장주들이, 금광주들이. 그 동부에 있는 금융 세력이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영국에서 넘어왔으니까 금이. 그러니까 맨하탄에는 금이 가득 있었고 서부하고 남부 농장주들은 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사실은 화폐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부군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북부군이 싸운 거예요. 근데 링컨 때 이제 결과적으로 북부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미국도 근본이제가 돼요. 그러면 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한정돼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화폐죠.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비트코인한테?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유리한 게 왜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기득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주식 채권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기득권이잖아요. 이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유리하죠. 인플레이션이 유리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빚쟁이한테 유리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빌릴 때보다 돈을 갚을 때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더 싸게 갚을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채무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18세기에는 채무자가 농장을 경영했어요. 농장을 경영하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한테는 돈을 갚을 때 싸지니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채무자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됐죠.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내가 빚쟁이한테, 지금도 빚쟁이한테 유리하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좋았던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갚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채권자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월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월가한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옛날에는 안 좋았겠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좋았겠죠.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에다가 농장을 경영하니까 이제 농장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좋았는데 지금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좋으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월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돈을 많이 빌린 사람한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옛날엔 그게 서민이었지만 지금은 자산가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계급이. 채무자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그 농장주나 근로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개념이 달라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은 빚쟁이한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그럼 당시에 미국도 그 농장주들하고 이제 월가 이 상공업자들 월가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원래 만약에 남북전쟁에서 남북은 이겼다면 미국도 은본이제를 했을 거예요. 북부군이 이겼죠. 그래서 결국은 농장주들이나 이런 의견보다는 이제 월가나 상공업자들의 북부 의견이 반영돼서 근본이제를 채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은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월가가 근본이제를 본격적으로 금의 가치를 키우기 시작하죠. 닉슨 쇼크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변동성, 파생 상품과 저금리로 발행권, 엄청나게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 화폐가 엄청나게 발행되면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이 많이 발행된 화폐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경제에서 필요한 화폐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화폐가 1000개가 발행됐어요. 100개만큼만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900개는 어디로 가요? 뭔가 저장을 해야 되죠.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가가 만들어낸 게 자산시장이에요. 자산시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월가가 금융사들한테 부동산 담보대출도 막 해주게끔 규제를 해주고 자산 투자할 수 있게끔 규제를 다 풀어줘요. 옛날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화폐 많이 발행했는데 이게 어딘 거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그 레이건 그 정권 때 월가에 있는 금융사들이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줘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도 쉽게 해주고 자산을 사기 위한 주식을 사기 위한 그 규제도 다 풀어줘요. 그래서 주식도 많이 사고 부동산도 많이 산 거예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빚쟁이들이 이 자산을 사서 돈을 버는 빚쟁이 이꼴 부자가 된 거예요.
옛날엔 빚쟁이 이꼴 노동자였거든요. 빚쟁이 이꼴 농장주였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은본이자가 더 좋은데 갑자기 금본이자 하겠다니까 빚 갚을 때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 싫었죠. 근데 지금은 빚쟁이들이 부자가 되니까 빚 갚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왜냐면 내가 사놓은 자산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빚쟁이들의 계급이 달라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란 건 항상 빚쟁이한테 유리한 거다. 다만 빚쟁이의 계급이 옛날에 노동자에서 지금은 자산가로 바뀌었다. 그러면 반대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다. 비트코인의 시대가 됐다. 근본이자가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화폐는 빚쟁이한테 좋아요. 디플레이션 화폐는 빚쟁이한테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돈을 빌릴 때보다 갚을 때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빚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힘든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대출 규제하니까 이게 사실은 끝물이거든요. 대출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끝물이에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화폐, 달러 법정화폐에서 자꾸 근본이제 또는 디지털 근본이제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럼 빚쟁이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란 얘기인데 지금 정권이 우리나라 바뀌면서 갑자기 대출 규제하는 바람에 이 빚쟁이들이 힘들어진 시대가 당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화폐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 어떤 한 정권이 우리나라 같은 비기주통화국의 화폐를 가진 나라의 정권이 잠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다시 또 왜 전 세계 글로벌 지금 M2 통화량은 항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영향력을 우리나라는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 안에서의 수도꼭지, 전 세계 지금 큰 강에서는 물이 계속 넘치고 있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목욕탕 안에 수도꼭지를 잠궈버린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거예요. 외부에서는 계속 지금 수합은 높아지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화폐가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 다시 또 자산 버블이 또 생기겠죠.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도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이 디플레이션 화폐로 가려고 하니까 수합이 만약에 그 전 세계 글로벌 M2 통화량이 줄어드는 어떤 경제로 간다. 그래서 수합이 낮아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도꼭지를 잠궜다. 나중에 수도꼭지를 딱 틀고 나서 보니까 수합이 또 이미 글로벌 수합이 약해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어떤 재테크 수단이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도 이제 댐을 잠그는 이제 요구사항들 움직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꼭지는 이미 잠궜다. 댐을 안 잠그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이게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산 버블이. 아까 얘기했지만 빚쟁이들이 빚을 얻어서 어딘가에는 써야 되니까. 그랬던 건데 갑자기 지금 댐의 수문도 지금 잠그겠다고 막 하는 상황인데 수도꼭지 이미 잠궜어요. 폭락하죠. 그 상황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강남 아파트랑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화폐지만 달러가 많이 발행돼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성격은 강남 아파트 똑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나중에 가서 사토시제이션이 돼서 이제 비트코인의 구매력으로 평가하기 전에는 강남 아파트하고 똑같은 재테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수도꼭지는 안 잠그고 댐문은 잠글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성의 잔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나는 그럼 딴 데로 갈게 그러면 가장 유력한 대안이 비트코인인 거예요. 성격은 똑같은데 수도꼭지가 안 잠겼어. 댐문이 아직 안 잠겼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갈아타는 것도 저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더 빨리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옮겨 타시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의 개념이길 바랬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네.